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를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의 실명을 사용하며 막말로 비난했습니다. 북한 특수작전부대를 방문한 김 위원장은 북한은 불가역적인 핵 보유국이라고 다시 한번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대겸 기자. 네, 김대겸입니다. 네, 윤 대통령에 대한 이런 실명 비난은 거의 2년여 만인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부지구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를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내놓은 김 위원장의 발언을 자세히 전한 건데요. 김 위원장은 직접 윤석열 대통령을 윤석열 괴뢰라고 지칭하면서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를 거론하며 시종 반공화국 집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피해의식에서 출발한 연설문을 줄줄이 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문전에서 군사력의 압도적 대응을 입에 올렸는데 뭔가 온전치 못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괴뢰들이 떠안고 있는 안보 불안과 초조한 심리를 내비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어 공화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무력 사용을 기도하려 든다면 가차없이 핵무기를 포함한 수중의 모든 공격력을 사용할 것이라고도 위협했습니다. 또 핵 보유국과의 군사적 충돌에서 생존을 바라고 행운을 비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서울과 대한민국의 영존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우리의 8.15 통일 독트린 발표와 수해 지원 제한 등에 일절 반응하지 않는 등 한동안 철저히 무시 전략으로 일관해왔었는데요. 김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한 건 지난 2022년 7월 전승절 행사 연설 이후 2년여 만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 동맹의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어제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서 어중이 떠중이들을 잔뜩 불러다 놓은 잡다한 노름, 허무한 광대극이었다며 우리 국군의 날 행사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김대겸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쓰레기 풍선을 또 띄웠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또 부양하고 있다면서 풍향을 고려할 때 경기 북부 등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풍선은 서울과 경기도 일대 곳곳에서 포착됐고 북한은 오늘까지 24차례 쓰레기 풍선을 부양했습니다. 합참은 적재물 낙하에 주의해달라며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의 제2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의 재표결 투표를 진행합니다. 그제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나와 검찰의 진술회유 의혹을 거듭 주장한 것을 두고 날선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특검 또 최상병 특검법 다시 표결을 하게 되는데 어떤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여야 모두 재통과는 어렵다, 즉 부결될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새 법안이 다시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의원 전원이 출석했을 경우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108석을 가진 여당에서 8표 이상 이탈해야 한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이탈표가 많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금 전 의원총회에서 새 법안을 부결시키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기도 했는데요. 아침 회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제2요구된 3개 법이 상정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 부결시킬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부결시키는 것은 엉터리 법안이지 진실규명이 아닙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에도 특검법을 부결시키면 국회 입법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의결 투표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게 당연한 도리라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침 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과 공천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온갖 정황과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특검을 거부한다고 범죄 혐의가 사라집니까? 오히려 특검에 대한 필요성만 커질 뿐입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지는 만큼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김 여사의 사과 등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권 안팎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스스로 매듭을 짓지 않으면 추가 특검법 공세를 저지할 명분이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여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며 용산이 어떻게든 전향적인 조치를 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민주당의 금투세 고민도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마침표가 찍힐까요? 네, 일단 현재 의원총회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딱 결론이 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의원들의 금투세 도입 찬반 의견을 취합한 뒤 지도부의 결정을 위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국면부터 유예 가능성을 언급해온 만큼 금투세 유예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좀 더 많은 걸로 전해졌는데요. 다만 민주당이 유예로 최종 결론을 굳히더라도 주식시장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 등을 단서로 금투세에 찬성하는 내부 여론을 달래기 위해 애쓸 걸로 보입니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유예로 간다 해도 언제까지 법 개정을 한다든지 등 여러 조건이 붙기 때문에 다수결로 딱 어떤 방향을 오늘 정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가 지난 2일에 진행된 것을 놓고 지금 여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 조작 의혹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장했는데 이 부분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고요? 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이 중형을 선고받아 구속 중인 범죄자에게는 허위 주장을 할 기회를 제공하면서 온갖 탄핵과 특검 청문회를 총동원하고 있다며 작심 비판했습니다.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를 열고 여기에 이화영 전 부지사를 출석시킨 걸 꼬집은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범죄자가 국회에서 본인의 혐의에 대해 일방적으로 거짓말을 떠들어댈 특혜를 얻고 이것이 전 국민에게 TV로 생중계되기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이 범죄자 변호인이 되기를 자처한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청문회에서 폭로한 검찰의 진술 조작과 회유 협박 의혹은 충격적일 정도라며 대여 공세에 힘을 쏟았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어려운 처지에 몰린 피의자들을 회유하고 협박해 거짓 진술을 조작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충격적인 폭로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없는 사실도 진술을 조작해 만들어내고 없는 혐의도 뒤집어 씌우는 것이 윤석열 검찰의 기본 태도입니까? 그런 노력과 정성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만 기울였어도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수사는 벌써 끝났을 것입니다. 본격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김건희 여사의 각종 논란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더욱 가팔라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배추 가격의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포기 소매 가격이 9,000원을 넘긴 채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마트에서는 배추 구매에 제한을 두거나 포장김치가 동인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배추 보릿고개인데요.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네, 오동건 기자,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배추 한 통,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3통 이상 구매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3폭 이상 구매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평일이면은 한 5시, 주말이면은 한 2시면 품절이 된다고 하는데 이미 지금 제가 서 있는 지 제가 몇 분 됐는데 많이 사갖고 지금 한 3폭이 4폭이 정도밖에 남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포장김치 역시 어제는 완전히 동이 나서 매대가 텅텅 비어있을 정도였습니다. 소비자의 말 들어보시죠. 너무 비싸요.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인데 김치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매일매일 먹는 음식인데 이렇게 되고 근데 그마저도 품절이니까 조금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까지 집계된 배추 한 포기 가격은 지난 화요일 9,202원으로 지난해 평균보다 33% 높은 수준입니다. 최근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지난 19일 이후 꾸준히 9,000원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관 측 10월호 보고서를 통해서 이번 달 배추 도매 가격이 10kg에 15,000원으로 1년 전보다 38.4%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대 최소 가격을 제외한 3년 평균치인 평년 가격과 비교해도 42.9% 비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 역시 도매 가격 20kg에 18,000원으로 62.7%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 관련 채소들의 가격이 더 오르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지난 2일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배추 할인 지원을 오는 9일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중국산 배추 수입량을 늘리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을 배추가 풀리는 이번 달 중순까지 배추 보릿고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배추 판매 제한이 이뤄지고 있는 대형마트에서 YTN 오동건입니다. 전남 순천에서 10대 여성 청소년을 살해한 박대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오늘 살인 혐의로 30살 박대성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마스크와 모자 없이 얼굴을 드러낸 박대성은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대성은 평소 술을 마시면 폭력성이 있다며 이성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 상태로 고급 외제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20대 연인을 들이받고 도주했던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오늘 오토바이를 튀어 2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30대 운전자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A씨에게 대포폰을 제공하고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고등학교 동창 B씨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전 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죄송합니다라고 답하며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어젯밤 서울 중학동에서 시동을 켠 채 대기 중이던 경찰 승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천에서는 불법으로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들이 해경에 납포됐습니다. 김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갓길에 주차된 승합차가 큰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불길이 조금 거친 뒤에도 흰 연기가 쉴 새 없이 차량 밖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서울 중학동에서 시동을 켠 채 대기 중이던 경찰 승합차에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승합차가 완전히 타 소방서 추산 2,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승합차 내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엔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이 해경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2척은 그 자리에서 납포됐고 28척은 즉시 퇴거했습니다. 해경이 단속에 나서자 선원들은 어선들을 서로 묶은 뒤 옆으로 뛰어넘는 식으로 도주를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9월부터 중국 어선의 자체 휴어기가 끝나면서 불법 조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해경은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경비 함정을 추가 배치하는 등 연말까지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대구에 있는 5성급 호텔 뷔페가 호주산 쇠고기가 섞인 육회를 1등급 한우인 것처럼 표기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호텔 주방 총책임자를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오늘 새벽 4시 20분쯤 부산 대연동 도시철도역 근처 도로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 방향으로 돌진해 변압기를 들이받고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변 100여 가구 전력 공급이 2시간가량 중단됐습니다. 오늘 아침 8시 50분쯤 인천 서구 인천 김포고속도로 남청라 나들목에서 김포 방향으로 가던 25톤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를 몰던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화물차가 넘어지면서 도로를 막아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0분쯤 경기 과천시 문원동에 있는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50대 일용직 노동자 A씨가 흙더미에 파묻혀 숨졌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에 다른 인부 2명과 함께 2, 3m 깊이의 웅덩이에서 우수관을 설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촌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 2명이 가스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 6시 50분쯤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에 있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60대 남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숨진 근로자들은 태국 국적으로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근로자들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추진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됐지만 최저임금 적용을 둘러싼 잡음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숙소를 무단 이탈한 가사관리사 2명은 아직 행방이 불분명한 가운데 시범 사업을 주관하는 정부와 서울시 간의 이견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8월 초 한국 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입국한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들. 4주간 교육을 받고 실전 투입돼 서울 시내 142개 가정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현재는 98명이 169개 가정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사이 24개 가정이 변심, 시간 조정 어려움 등을 이유로 서비스를 중도 취소했고 51개 가정이 신규 신청에 매칭됐습니다. 이용 가정의 서비스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고 정부와 서울시는 평가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제 가사관리사분들의 이용 과정에서 긍정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사관리사분들이 굉장히 성실하고 배려심이 깊다 하면서 이제 칭찬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서 일찍 와서 시간도 잘 지키고 굉장히 상냥하고 예의 바르다. 하지만 추석 연휴인 지난달 15일 숙소를 벗어난 가사관리사 2명은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불법 체류를 택했다는 분석이 높습니다. 이들의 무단 이탈 배경으로는 낮은 임금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하루 8시간 5일 동안 일했을 경우 국내 최저임금을 적용해 월 206만 원을 받게 되는데 한 달 숙소 비용 약 40만 원과 교통비 등을 빼면 실수령액은 더 줄게 된다는 겁니다. 시범 사업을 주관하는 두 기관의 수장조차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홍콩과 싱가포르에 비하면 우리나라 외국인 가사관리사 임금은 너무 비싸다며 낮추자고 주장하지만 일부 부유층만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서민, 중산층들이 부담 없이 이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아마 윈윈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실적으로 임금을 낮추긴 어렵다며 부정적인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우선 정부와 서울시는 월급제를 주급제로 바꾸는 등 현재 체제 안에서 급여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 1,200명 규모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확대 계획을 밝힌 가운데 본 사업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YTN 차종윤입니다. 18호 태풍 끄라토는 타이완을 지나며 열대 저압부로 약화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지만 일요일과 월요일에 제주도와 남부에는 비 예보가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태풍과 주말 기상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태풍이 오늘 오전에 열대 저압부로 세력이 약화된 거죠? 네, 18호 태풍 끄라톤이 오전 9시에 타이완 내륙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했습니다. 태풍이 타이완 내륙을 이동하면서 동쪽의 높은 산맥과 서쪽의 얕은 수심으로 영향으로 급격히 약화한 건데요. 우려됐던 것과는 달리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겠고 태풍이 남긴 비구름으로 인한 영향도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주말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말 서울 여의도에서 불꽃축제가 열리는 등 곳곳에서 가을 축제가 예정돼 있는데 비 소식은 없습니까? 네, 주말인 내일은 비 예보 없이 전국이 맑겠습니다. 다만 내일까지는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낮에는 맑은 가운데 강한 햇볕의 영향으로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오를 걸로 보여 일교차는 무척 크겠습니다. 일요일은 모레부터 제주도와 남부는 비구름의 영향을 조금씩 받겠는데요. 우선 일요일에는 제주도에 5에서 40mm, 남부에 5에서 20mm로 강수량은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와 남해상에는 다소 강한 바람과 함께 최고 4m의 높은 물결이 일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이제야 제 날씨를 찾았나 싶은데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때 아닌 가을 벚꽃이 핀 건데요. 추석 폭염이 나타날 정도로 늦더위가 길게 이어져 역대 가장 더웠던 9월로 기록이 됐는데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생채 시계가 어그러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혜웅 기자입니다. 앙상한 가지 사이로 새하얀 꽃이 수줍게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나무를 장식한 건 단풍도 열매도 아닌 봄에 피는 벚꽃입니다. YTN으로 제보된 가을 벚꽃 사진인데 인천과 충청, 전남 등 곳곳에서 9월 중순 이후부터 최근까지 촬영됐습니다. 보면 본 적이 없었는데 논산입니다. 충남 논산. 신기하기도 하고 벚꽃이 막 가을에 피니까. 잠시 쌀쌀한 날씨가 찾아왔지만 올해 9월 말까지 30도에 육박하는 이례적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계절을 착각한 가을 벚꽃이 개화한 겁니다. 특히 지난달은 역대 가장 더운 달로 기록될 정도로 기온이 높았는데 이렇다 보니 나무도 기후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로 개화 시기를 혼동했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늦게까지 굉장히 폭염이라든가 열대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 나무들이 스트레스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원래 이 나무와 생체 시기가 적당한 때 벚꽃이 피어야 되는데 봄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무너진 거죠. 지난해에도 가을철 늦더위가 길게 이어지면서 일부 해안 지역에서 가을 벚꽃이 개화했고 길가에는 초록 단풍이 낙엽인 상태로 수북이 쌓이는 풍경이 연출됐습니다. 2020년에는 덥진 않았지만 잦은 태풍으로 벚꽃 생채 시기에 이상이 생겨 꽃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첫 단풍의 빈자리를 때 아닌 가을 벚꽃이 채우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앞으로 기후변화로 이 같은 이례적 현상이 더 자주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2024 YTN 서울 투어 마라톤 대회가 내일 열리는 가운데 행사 당일 구간별로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대회가 진행되는 내일 아침 8시부터 오전 10시 사이에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평화의 광장 입구에서 월드컵 경기장 사거리를 지나 구룡 사거리까지 구간과 가양대교 북단을 거쳐 다시 평화의 광장으로 돌아오는 구간의 교통이 전면 통제될 예정입니다. 교통 통제는 구룡 사거리 구간부터 점차 해제될 예정입니다. 전북 임실군 옥정호 붕어섬은 신비로운 새벽 물안개로 이름난 생태공원입니다. 붕어섬은 섬진강 한가운데 있어서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던 미지의 땅이었는데요. 이제는 출렁다리로 연결돼 이곳을 찾는 관광객으로 붐비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YTN 이슈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이민재 리포터. 네, 전북 임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출렁다리를 건너서 붕어섬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데 오늘도 관광객들이 차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붕어섬으로 건너서 들어갈 수 있는 출렁다리 아래에 와 있는데요. 이렇게 출렁다리의 전경을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직접 배를 타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에서 출렁다리를 바라보다 보니까 웅장한 느낌까지 드는데요. 그럼 이곳을 방문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가족들끼리 누나들을 모시고 이렇게 붕어섬에 왔는데 저도 전번에 한번 이 붕어섬을 왔는데 굉장히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래서 누나들을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꽃도 많고 정말 붕어섬의 생태 공원을 정말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갔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붕어를 닮은 모습에서 명칭이 유래한 옥정호 붕어섬은 사연이 참 많습니다. 지난 1965년 섬진강댐이 건설되면서 물이 차올라 섬으로 변했고 그 여파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 300여 가구가 이주했던 아픈 과거가 있는데요. 이주민들의 애환이 서린 이곳이 지금은 매력 만점의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또 재작년부터 임실의 관광 명소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섬진강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추진된 덕분인데요. 특히 420m 길이의 출렁다리가 백미로 꼽힙니다. 황산적인 물안개로 이미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옥정호 붕어섬을 걸어서 갈 수 있게 되자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은 불과 2년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가을의 첫 시작인 지금 붕어섬에서는 국화꽃과 코스모스, 구절초 등 가을을 대표하는 꽃들의 아름다운 자태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지난 봄에는 봄꽃의 여왕인 벚꽃과 튤립, 작약꽃이 만개하며 각광을 받았는데요. 관광객들은 자욱한 물안개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가득한 이곳에 발을 내딛자마자 연신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도 보입니다. 또 붕어섬에 맞게 붕어 모양빵도 맛볼 수 있어서 시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치즈가 유명한 임실군에 오신다면 치즈 축제를 빼놓을 수 없겠죠. 축제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진행되니까요. 붕어섬 나들이와 치즈 축제 모두 즐겁게 즐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숨겨졌던 매력이 가득한 붕어섬에서 즐거운 가을 추억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전북 임실에서 YTN 이민재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두렵다. 어떤 게 두려운 걸까요?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가 열렸는데 박상용 검사가 아니라 이화영 전 부지사가 논란의 중심이 섰습니다. 최창렬 교수님, 일단 지금 여야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 피고인, 그러니까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청문회에 나온 것을 두고 지금 여야가 상당히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화영 이제 피고인이죠. 이화영 전 이제 경기도 예. 평화부지사인데 이분이 이제 증인으로 나왔는데. 우리 박상용 검사의 이제 탄핵을 위한 청문회예요. 탄핵이 과연 타당한가를 여러 가지 알아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 인물들이 필요하겠죠. 여러 인물들이 나와서 이제 증언도 하고 진술도 해야 되니까 부른 것 같아요. 불렀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징역 9년 6개월을 받고 그리고 지금 수감 중인 피고인이거든요. 근데 정작 탄핵 소출하겠다고 해서 그 대상인 박상용 검사는 자리에 없고 청문 대상이 박상용 검사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 여기에 관련돼서 이제 이른바 쌍방울 송금 사건을 이제 수사한 사람이 박상용 검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화영 이제 전 부지사가 나온 것 같은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말이죠. 본질적으로 대단히 이례적인 장면이고 낯선 장면이에요. 물론 이제 그야말로 박상용 검사가 수사를 정말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조작을 해서 했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만약에 청문회에서 이게 정말 이 검사가 문제가 있네, 박 검사가 그럼 탄핵 소출을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필요했는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이거는 객관적으로 볼 때 말이죠. 이거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만약에 이제 징역 9년이 나왔잖아요. 2심, 3심 남아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 이재명 대표의 기소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건에 관련해서. 그러면 이거는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를 비호하는 것 같지만 보호하는 것 같지만 두둔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범죄자 변호인을 자처했냐 이렇게 이제 공세를 퍼붓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에서는 진술 조작 폭로를 들어보니까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다. 이거는 본인 입으로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민주당과 이화영 전 지사가 사실상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저런 공판 비슷한 판을 벌인 것이죠. 민주당 의원들이 완전히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돼서 변호인들의 반대 신문을 국회에서 벌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만은 완전히 혹을 때려다가 혹을 붙였다. 그 녹취록 파문 때문에 저 판을 벌이면 이화영 전 지사나 김성태 회장이라든지 전부 검찰의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이런 걸로 인해서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는 것이 샅샅이 드러날 것이고 이재명 전 지사는 대북송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런 주장들이 다 튀어나올 거고 그것이 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상황이 거꾸로 돼가지고 쉬쉬하고 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자금 지원 또는 변호사비 대납 이런 문제까지 완전히 녹취록에서 터져버렸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혹을 때려다 혹을 붙인 그런 청문회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이 녹취록은 주진우 의원이
청문회장에서 직접 공개를 한 겁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좀 직접 들어보시죠. 법원에 로비했고 변호사비 대납했고 구체적인 액수도 좀 나오고 민주자 쪽이 후원금을 냈고 저는 사직을 굉장히 두려워요. 그거보다는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게 더 커요. 말씀이 크고. 그게 뭐예요?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지사 그 조직을 관리했었잖아요. 광장이라고 하는 그 이전에도 관련. 네,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변호사와 구치소 접견 때 나눈 내용이 이 녹취가 된 거고 이 내용을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측에서 법정에 제출을 한 거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녹취록 내용 어떻게 들으셨어요? 녹취록을 지금 보면 말이죠. 이거 예. 뭐 굉장히 두렵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게다가 법원에 로비했다라는 거. 이 얘기는 글쎄 그 사안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때 예. 권순일 대법관에게 로비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뭐 저기 그 얘기 계속 나왔던 얘기였어요. 뭐 지금은 수그러졌습니다만 그거를 연상시키고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뭐 변호사비 대납하고 이 변호사비 대납도 한때 굉장한 이슈였어요. 근데 이 변호사비 대납이 이제 야당의 주장에 의하면 예. 이게 이제 대북 송금 쪽으로 이제 변호사비 대납이 별로 문제가 없으니까 그걸 돌렸다라는 게 야당의 주장인데 여기 그런 얘기 쭉 나오고 있는 거군요. 대납 의혹 나오고 있고 로비했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또 뭐 후원금 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지 전 부지사가 이 피고인이 두렵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건 자신의 변호사가 나눈 얘기니까 김용태 변호사가 나눈 얘기니까 여기에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의식해서 한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게 공개가 됐는데 좀 공개된 것도 좀 이해가 안 가요. 그 어떻게 녹음이 되는지 그것도 좀 예. 이해가 좀 안 가긴 안 가는데 아무튼 뭐 이제 세상에 나온 얘기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아까 말씀처럼 이화영 전 부지사를 이제 비호하고 두둔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가는 이제 아마 혐의 이런 걸 좀 예. 차단을 했던 그런 의도가 좀 있다고 저는 봐요 민주당에서. 예. 물론 외형적으로는 박 검사의 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수사가 예. 잘못됐다라는 그 탄핵을 하기 위한 청문회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그 사실은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전 그 얘기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이화영 증인 뭐 힘드시죠. 그리고 뭐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어색하게 들려요. 그 정도로 지금 이화영 이 피고인을 이렇게 두둔하는 건데 말이죠. 근데 그게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를 두둔한다기보다도 이재명 대표를 전 향한 그 검찰 그리고 수사 이런 재판 이런 것들을 좀 막으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 특히 지금 이 녹취에서 볼 때는 그런 생각, 이 녹취가 당장 이재명 대표의 뭐 혐의하고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본 사람이 볼 때 뭔가 있긴 있었나 보다. 라는 걸 보여주긴 해요. 그래서 아마 주진우 의원이 녹취 틀은 것 같거든요. 국민의힘 의원이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글쎄 청문회가 민주당이 생각하는 의도대로 그렇게 이른바 속의 성과를 거둘지 그건 전 별개문이라고 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주목이 되는 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변호사에게 두렵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두렵다는 것이 맥락상 뭐가 두렵나 봤더니 김성태의 입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두려웠던 걸까요? 저 녹취록은 이화영 전 지사가 굉장히 화급하게 큰일 났다 싶어서 변호인 김용태를 구치소로 오라고 해서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예. 그 전날 김성태 회장이 재판에서 이재명 지사가 대북송금 사건에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화영 전 지사로서는 굉장히 다급한 상황에서 변호사를 불렀고 그래서 자기가 회의와 압박을 받아서 그런 진술을 했고 검찰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며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할 목적으로 불렀는데 불안한 심정에서 온갖 얘기가 다 나온 것이죠. 저런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든가 정치자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김성태 회장이 폭로할 것 같다. 예. 이런 얘기를 이제 변호사한테 줄줄이 얘기하고 빨리 변호사가 대책을 세워달라, 이 녹취록을 이용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진우 의원이 저것을 청문회에서 공개하기 12일 전에 예.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에서 전부 다 공개를 했어요. 보도가 됐던 내용입니까? 보도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저거 주진우 의원이 예. 처음 공개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추정컨대는 뭐 변호사를 통해서 오마이뉴스가 입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마이뉴스는 이재명 지사에게 유리한 내용, 오마이뉴스의 보도는 이재명 지사에게 유리한 내용들로만 가득 차 있어요. 예. 주진우 의원이 폭로한 것은 반대로 이재명 지사에게 불리한 내용들로만 다 차여 있고 그러니까 이화영 피고인이 청문회에서 그러지 말고 30분짜리를 다 공개하라, 공개하자.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지사에게 불리한 내용도 있지만 회유, 압박, 연호, 술파티 이런 검찰의 불리한 내용도 내가 많이 얘기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얘기는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지사에게 불법 자금이라든가 변호사비 대납 이런 것들이 새로운 얘기로 등장을 해서 지금 저 국민의힘에서 새로 고발을 하면 검찰에서 추가 기소를 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 때려다 혹을 붙인 녹취록이다. 어쨌든 이 녹취록을 공개하자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너무 짜깁기 한 거를 틀어도 되느냐 이렇게 항의를 했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시죠. 본인과 김영태 변호사가 한 대화하고 본인의 목소리가 맞습니까? 그거부터 대답을 제 하세요. 목소리 맞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거짓 폭로로 보기 어려워요. 김성태 회장이 만약에 거짓 폭로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왜 두려워합니까? 저 녹취를 어디서 구했습니까? 저한테 질문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저는 구속돼서 모르는 상황인데 제 변호사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거를 법원에 냈는데 법원에서 줬습니까? 피고인 측이 법원에 증거로 낸 거를 제 추론은 검찰에서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법원에 자료를 냈으니까 그게 공개될 거 아니에요? 검찰에도 갔을 거 아니에요? 저 녹취를 틀려면 전부 다 트세요. 저렇게 부분만 짜집기 해가지고 꼭 검찰이 하는 행태처럼 하시네. 그러니까 저거 어디서 났냐? 그리고 틀려면 다 틀지. 저렇게 나한테 불리한 부분만 트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이제 항의 같은데 이것으로 추론해 보면 저 녹취록 안에는 또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상당히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다는 거네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짜깁기라는 거 보니까 조작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자기 목소리가 맞고 말은 맞는데 다 거두절미하고 왜 자신에게 불리한 것만 이렇게 녹취를 공개하느냐. 전체 맥락을 봐야 된다. 전체를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이 뭐 그런 거 다 공개하지 않겠죠.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거나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불리한 것만 틀겠죠. 그거야 뭐 우리 상식이니까. 아까 오마이뉴스 뭐 전부 틀었다고 하니까 아무튼 그거는 뭐 저기 주진의 의원의 자유죠. 근데 아무튼 여기 나온 걸로 봐서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 진술이 많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오락가락하고 그랬었고 이 지금 술자리 회유 논란도 이것도 꽤 많이 바뀌었어요. 연어 뭐 나중에 짜장면 얘기도 나오고 그러던데. 근데 제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여러 발언들이 많이 소개가 됐는데 많이 공개가 됐는데 그중 하나가 보면은 제 기억에 남는 게 자기가 책임을 질 것 같아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를 했고 대북 송금에 관련된 걸 보고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이재명 그때 당시 지사죠. 구속될 것 같아서 자기가 진술을 번복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또 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이화영 이 전무지사가 말이 항상 일관되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법원의 판단이 그거 아닙니까? 지금 이화영 이 피고인의 발언 증언만 가지고 한 게 아니다. 여러 가지 증거를 보고 판단을 내린 거다 한 게 이른바 이제 9년 6개월 그 징역형이에요. 1심형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저 어떤 청문회에서 보면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전혀 유리하진 않다. 저 녹취록 자체는 말이죠. 이 내용만 들으면은 오해할 수 있다. 이거는 좀 부분 발췌만 한 것이다라는 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지금 주장인 것 같은데요. 지금 담겨 있는 내용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변호사비 대납 의혹, 또 법원 로비 의혹, 또 이제 불법 정치자금 의혹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용이 간단치 않기 때문에 지금 여야 공방이 계속되면 어느 한쪽에서는 이거 전문 틀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전문이 이제 공개될 겁니다. 어느 쪽에서든 간에 뭐 주진우 의원 측이든 아니면 오마이뉴스든 아니면 또 다른 매체에서 전문을 공개하면 뭐 간단해요. 한 절반 정도는 이재명 지사에게 대단히 불리한 내용이고
절반 정도는 이화영 피고인이 검찰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내용입니다. 예. 연어 술 파티. 그러니까 4-5명을 모아놓고 검찰이 진술 짜맞추기 세미나를 했다. 그 세미나장에 예를 들자면 연어가 먹고 싶다고 하면 연어, 갈비탕, 갈비탕, 짜장면, 짜장면 이렇게 해서 검찰이 회의와 압박을 했다는 그런 주장이고. 맞춤형 메뉴가 나왔다 이런 주장이군요. 그렇죠. 예.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얘기는 전에서부터 나온 얘기고 연어 술 파티는. 그런데 변호사 합의 대입이라든가 정치자금 후원 이런 것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시 이화영 피고인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변호사를 화들짝 부른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변호사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이 여러 사건을 변호를 해봤는데 이런 거 가지고 판을 뒤엎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화영 피고인이 상당히 실망을 합니다. 이런 거 가지고 안 되고 뭐 하여튼 뭐 마음 단단히 먹고 뭐 이런 식의 이런 취지의 얘기를 변호사가 해요. 그래서 어떤 관례를 통해서 이렇게 유출이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이재명 대표에게 계속 불리한 쪽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뭐 녹취록에 이제 파장이 불거지고 있지만 이 안에 뭔가의 팩트가 단정적으로 담긴 것은 없고 이제 정황이 담긴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는 전체를 들어봐야 된다. 이것은 좀 부분 발췌한 것이어서 왜곡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대통령실에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대남 녹취록 파장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이제 입장을 내놓은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랑 김대남 전 행정관은 별다른 친분이 없다. 완전한 선긋기에 나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의 입장이 참 이해가 안 가요.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행정관이었고 지금 어쨌든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그 경력 가지고 그 뭐 서울 보증보험이니까 거기 감사로 간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이슈가 제기됐을 때 일단 대통령실에 책임이 있다. 조사해 보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무 문제 없다. 개인의 일탈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제 저 윤 대통령하고 저 김대남 현재 감사죠. 김대남 감사하고 찍은 사진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거 사진 찍어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이재명 대표도 그러고 그랬었는데 김문기 처장의 경우인데 그 친분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또 그 뭡니까 그 김대남 전 행정관이 그 언론과 인터뷰한 거에 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대통령 당선인 때 같이 만난 적이 있다 이런 인터뷰 기사가 나온다고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친분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친분이 없는데 어떻게 그래? 물론 대통령실 간 게 꼭 대통령과 친분이 있어 가는 건 아니겠죠. 어떤 소개로 갔겠죠. 가고 또 선임 행정관이라는 그 경력 가지고 뭐 용인에 출마하려다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저 이제 공공기관의 감사로 간 건데 전 대통령과 친분이 없다라는 말로만 저렇게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저도 정황이긴 합니다만 대통령과 전혀 친분이 없다고 그러기엔 좀 대단히 어색한 장면들이 많이 보여요. 그 대통령실의 전 이 현재 대응이 조사해 보겠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썩 그렇게 적절치 않아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뭐 길게는 일 안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행정관 출신이고 이런 의혹이 불거졌는데 대통령실에서 그냥 모른다고만 일축하는 것은 좀 그래도 책임을 좀 느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있는 것 같거든요. 사진을 같이 찍은 것은 총선에 출마하는 사람들, 비서관이나 행정관들 총선용 사진을 1대1로 찍어준 것이고. 뭐 송년회 이런 자리에서 찍힌 거라고 또 그렇죠. 해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 그런 증거가 될 수 없고. 대통령이 비서관도 아니고 선임 행정관 극과 어떤 뭐 친분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의 관계가 뭐 반드시 있었겠느냐. 없었다라고 하는 설명도 대통령실의 설명도 과히 틀린 게 아니다. 그리고요, 김대남 씨가 서울의 소리에 이명수 기자하고 전화 통화를 한 녹취록을 보면 처음에는 이제 이명수 기자가 전화로 접근을 했을 때 서울의 소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계를 합니다. 경계를 하는데 고향 얘기가 나오고 김대남 전 비서관이 강원도 강릉, 이명수 기자가 삼척이기 때문에 같은 강원도 영동이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급속도로 친해져요. 그러니까 완전히 개인적인 관계로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개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에 대한 홍보도 부탁하고 문제가 됐던 한동훈 대표 좀 까달라라고 하는 공격 사주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친분이 없는데 아는 사람이다, 친분이 있다라고 얘기해 놓으면 문제가 대단히 커지게 됩니다. 그 배후가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선을 긋는 것은 대통령실에서 예.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안이 터진 것이 대통령실에서 물러난 지 한참 이후의 일이고,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실 저는 김대남 씨가 서울보증보험 상금 간사라고 하는 그 요직에 말도 안 되는 사람이 간 경우에 대해서는 그것은 대통령실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 추천으로 갔냐? 예. 누가 백을 썼냐? 예. 이원모 전 비서관이냐? 용인갑에서 공천 경쟁을 했던 예. 김대남이 거기 일종의 먼저 신청을 해서 예비 후보로 뛰고 있었는데 강남 의뢰에서 하루아침에 이원모가 날라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원모는 공천 떨어지고 대통령실의 공직기강 비서관이 됐습니다. 예. 근데 전직 인사 비서관이기 때문에 인사 문제, 공기업에 사람 이 취직시키는 데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공직기강 비서관이고. 그 부분은 철저하게 대통령실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안 자체는 김대남 씨가 이명수 기자하고 그런 개인적인 차원에서 했다라는 주장도 과히 틀린 주장은 아니다. 예. 근데 이 보면 아까 제가 인터뷰 얘기 잠깐 했는데 2022년도 재작년이에요. 4월 13일 날 국제뉴스라는 곳과 인터뷰한 게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이제 김대남 씨의 얘기예요. 이건 김대남 씨의 얘기인데 2022년 3월 29일 이건 아직 이제 대통령 당선인 시절이겠죠. 당선인과 2시간 독대라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는 말을 했다고요. 그럼 이건 김대남 씨가 거짓말한 건지 2시간을 저녁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신분인데 그때 그 2시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2시간이라는 말을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 수 있을까? 근데 이걸로 본다면은 이거 대통령실이 대통령께 확인해보지 않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저는 대통령과 알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대통령실이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무관하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진상 조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셨고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져야 될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 국민들께서는 그런 형편없는 보안의식과 공적 의식이 있는 사람이 그런 중요 공기관의 임원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 거기에 임용된 것 자체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진짜 자력 있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들은 바로는 그 이명수 기자, 그 기자가 고향 후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후배라고 믿고 그랬다는데 세상에 믿을 사람이 있고 또 안 믿을 사람이 있지. 이미 우리 정말 절대로 같이 이야기를 섞어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 텐데 저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왜 지금 지도부가 이렇게 키우느냐. 진상조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대표의 워딩으로 이렇게까지 대표 측근들이 모두 나서서 이렇게 큰 이슈로 키워야 되느냐. 저는 일단 그 의도를 잘 모르겠고.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당에 해당 행위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김대남 전 행정관은 잘못한 건 맞다. 그런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계속 키우는 것도 결국은 해당 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나서서 저렇게 치고 나가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요? 우선 당대표의 어떤 무게감에 어울리지 않아요. 자기에 대한 공격을 사주한 사건이라고 해서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이 이 대통령 부부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일단 얘기를 해놨으면 이 당의 다른 최고위원이라든가 지도부들이 얘기를 해서 아니면 당의 당무감사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지금 이제 조사가 진행 중이다마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들은 어울리고 맞지만 당대표가 자기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고 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발끈해서 마구 그냥 철저하게 조사해라 말이야. 관계가 없다 그러면 더 조사할 수 있지 않느냐. 예. 마치 배우가 있는지 모르겠다. 있으면 배우를 밝혀야 된다라고 마구 대통령실을 몰아가는 느낌으로 비춰진단 말이에요. 본인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예. 본인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예. 그러니까 저럴 때는 본인은 한 발 물러서서 다른 사람들이 강력한 조사를 얘기를 해야 맞는 것이지. 예. 이러다가 정말 아무런 대통령실과 무관한 걸로 나오면 이 사건 또한 윤한 갈등의 또 다른 챕터로 기록이 될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발끈할 땐 또 그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사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여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게다가 이 지금 녹취에 등장하는 게 뭐 김대남 씨가 이제 자신의 얘기입니다만 뭐 김건희 여사가 뭐 좋아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봐도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고 거기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약간 욕구로 느껴진 말도 있고 그래요. 게다가 또 대통령실의 말에 의하면 지금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난도 많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예. 근데 그 횡설수설을 5시간씩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갔는데 아무튼 저 이거 한동훈 대표가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황 자체가 모든 게 지금 자신에게 자신을 옥죄해 온다는 느낌을 왜 안 갖겠어요. 제가 봐도 지금 대통령실은 거의 한 대표를 고립시키려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왜 본인이 못 느끼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 이름이 등장하니까 또 전당대회 때 한참 민감할 때인데 대표가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무게감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저는 예. 그 부분은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워낙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야말로. 그렇다면 대표가 진상조사 지시할 수 있죠. 저는 그건 본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예. 김대남 전 행정관이 어쨌든 이런 허술한 보안 의식과 전 행정관으로서 맞지 않은 처신을 한 부분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맞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녹취록을 듣고 분노를 느꼈을 겁니다. 대통령실의 비서관 직무대리까지 지낸 공직자가 예. 완전히 연봉 3억 원, 운전기사, 비서, 고급 GAT 차량 이런 예금보험공사의 사실상의 자회사, 공공기관 그 연봉 3억이면 사실상의 국민 세금입니다. 예.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예. 저런 자리를 녹취록을 들어보면 완전히 자기 돈 챙기려고 하는 그냥 그런 편의적인 자리로 얘기를 해버려요. 예. 사실상 서울보증보험의 2인자다. 그런데 대표만큼 이렇게 힘든 것도 없다. 진짜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이 내린 자리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금융의 경력은 전혀 없고 건설업계에 종사한 자신이 이명수 기자한테 이제 총선에서 나는 낙천됐으니까 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공공기관 요직을 노리는데 내가 로비 중이다. 예. 로비 중이다라는 말을 분명히 해요. 그 로비 대상이 이원모 전 비서관이든 대통령실의 또 다른 사람이든 모르겠지만 아주 기본이 되었지도 않는 공직자이고 도덕적 해이에다가 공공기관 국민세금 3억 원 1년의 자리를 완전히 무슨 저 따위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서울보증보험 상근 감사 자리에 있는다는 것은 저것은 우리 사회가 용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 예. 물러나야 되고 빨리 노조가 들고 일어나야죠. 진짜 노조는 뭐합니까? 예. 난 노조한테 촉구하고 싶어요. 노조가 얘기해서 저런 사람을 2인자 자리에 둬서 이거 노조에서 쫓아내야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런 자리에 저런 사람을 누가 보냈느냐, 누가 백을 썼느냐를 대통령실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 책임 있는 사람이 대통령실에 요직이 있으면 그 사람도 잘라야 되고요.
아니 정치권에서 캠프에 캠프나 대통령실에 몸담았다가 공공기관에 가는 것은 여야 다 있는 관례인데 일종의 최소한의 어떤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전문성이 조금 연결된다든가 예? 인품이 좀 있다든가 저는 완전히 저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할 사건이라고. 어쨌든 이 일이 이제 크게 불거진 상태에서 진상조사가 이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누가 추천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 직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할지 이 부분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윤한 갈등의 여러 가지 불씨 중에 하나가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인데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다시 표결을 하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건 부결되는 게 맞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부결될 겁니다. 아마 뭐 이탈표 별로 안 나올 것 같고 뭐 거의 뭐 전 통과가 거의 99.9% 아니 그 부결될 게 99.9%라고 생각하는데 여권의 입장에서는 앞으로가 문제예요. 과연 언제까지 이런 식의 이 절차를 계속 할 건지 게다가 지금 하여튼 뭐 각자의 그 양 정파들 당파들의 주장은 다릅니다만 너무 국민들의 인식 속에 이 김건희 여사 의혹이 많구나라는 인식이 정말 이게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그걸 아무도 부인 못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리 여권을 두둔하려 해도 전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것도 분명히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부결해야 되겠지만 이게 또 야권은 또 이걸 할 거예요, 야당은. 그럼 이걸 계속 이렇게 갈 건가? 언젠가 이게 임계점이 있지 않을까? 그 여권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통령실, 특히 여권을 비롯한 대통령실이 이 사안을 보는 관점을 좀 바꿔야 돼요. 계속 이게 문제가 있다, 삼권분립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게 아니라 정면 대응해야죠. 굳이 과거에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얘기할 건 아니지만 정말로 뭐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여권을 위해서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전부 배제하고 딴 얘기만 하고 또 하나가 그 만찬에서 그 어제 그저께 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도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했다고 그러니 여권의 자정 능력 자체가 좀 거의 마비돼 가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는 좀 출구 전략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여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섭 의원 그리고 장경태 의원 얘기 같이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은 부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자체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들 그리고 그 법이 가지는 위헌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목적이 보수 진영을 탄핵하기 위한 수단인 게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그거는 못 받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 언제까지 이럴 거야 라는 문제의식은 분명히 있는 거죠. 제2부속실이든 뭐 특별감찰관이든 뭐 사과든 아니면 뭐 수사든 뭐든지 간에 저는 그래서 출구 전략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수사 의지가 없어 보이는 특검의 특별검사에 대해서만 우리도 좀 거부할 정도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달라는 거거든요. 아니 추천은 저희도 제3자 추천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듯이 나중에 이제 냄비가 끓다가 정말 조금씩 김을 빼주셔야지 수사라도 좀 해주셔야지 수사도 아무것도 안 하고 특검도 안 하고 하다가 진짜 스모킹건 정말 뭐 몇 개 탁 터지면 한 개만 터져도 제가 보기에는 그 감당이 되겠습니까? 네, 오늘 재표결은 부결이 맞다.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자 기자들이 다음에 또 표결하면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조금 머뭇거렸거든요. 계속 거부만 할 수 있냐? 출구 전략 필요하다. 이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대표가 부결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논리가 아주 미묘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 명품백 사건 검찰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리됐지 않느냐. 도이치모터 사건 문재인 정권에서 탈탈 털었던 것 아니냐. 무슨 혐의가 있다고 특검을 하느냐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특검의 방식을 걸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민주당 마음대로 특검 검사를 정하자고 하는 특검법이다. 이러니까 자기는 반대하고 부결해야 된다는 논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반은 아주 미묘하죠. 그러니까 속마음은 이제 그런데 민주당이 방식을 바꾸겠다 그러면 애매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입장이 아주 애매해지는 것이죠. 최상병 특검법처럼 만약에 제3자 특검하자 김건희 특검도 이렇게 나가면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논리가 제대로 안 설 것이면 자, 그런데 이번에 오늘 부결이 되면 두 번째 부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국정감사 끝나고 11월 달에 재발의를 한다는 것인데 그 전에 아마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제쳐놓고 명품백 사건 하나만 가지고 대국민 사과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요. 아, 직접 나와서 사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예. 도이치모터스 사건 지금 이런 것까지 걸어서 사과를 미루고 있는데 예. 일단은 그건 이제 전혀 다른 두 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명품백은 수사가 종결이 됐기 때문에 예. 그리고 자신의 도의적 정치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대국민 사과를 할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에서 특검법을 계속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이죠. 예. 오늘 민주당에서도 오늘은 이제 부결될 것 같다라고 내다보고는 있는데 오늘 부결이 돼도 이제 문제는 마침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진전될지 좀 보겠습니다.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국 대선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해리스와 트럼프 모두 중도층 표심을 끌어오기 위한 싸움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는 공화당 탄생지를 방문했고요. 트럼프는 낙태금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종기 특파원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공화당 탄생지인 위스콘신주 리펀을 찾아 중도 보수층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In the face of those who would endanger our magnificent experiment, people of every party must stand together. 공화당 내 반트럼프 세력의 상징이자 정통 보수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인 리즈 체니 전 의원도 해리스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부정하고 의사당 폭동을 선동한 트럼프가 재집권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Any person who would do these things can never be trusted with power again. We must defeat Donald Trump on November 5th.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부 경합주인 미시간을 찾아 해리스의 무능을 비난하는 데 열을 올렸습니다. They're dying and they're getting no help from our federal government. If Lion Kamala gets 4 more years instead of a golden age, America will instead be plunged into a dark age. 트럼프가 SNS를 통해 연방 차원의 낙태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데 이어 좀처럼 정치적 견해를 밝히지 않던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도 낙태권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공개 표명했습니다. 해리스에게 밀리는 여성 표심을 끌어오기 위한 행보로 해석됩니다. There is no room for compromise when it comes to this essential right that all women possess from birth. What does my body, my choice really mean? 이런 가운데 이코노미스트가 실시한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가 48, 트럼프 45%로 해리스의 오차 범위 내 우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해리스가 앞서던 미시간과 위스콘신에서 트럼프가 미세하게 이긴다는 경합주 여론조사도 동시에 발표됐습니다. 워낙 박빙인 판세와 엎치락뒤치락하는 경합주 지지율로 해리스와 트럼프 모두 하루 이틀 전에 언제 어디서 유세를 할지 결정할 정도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과 첨예하게 대립해온 러시아가 핵 보유국 간의 직접적인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을 가볍게 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현재 서방과 러시아의 대립이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962년 핵전쟁 발발 직전까지 갔던 미국과 구소련의 이른바 쿠바 미사일 위기와 비교하며 이렇게 밝힌 겁니다. 랴브코프 차관은 이어 핵 보유국 간 직접적인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을 가볍게 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핵 군축 등을 논의할 전략적 안정성 대화에 전제 조건 없이 나서라는 미국의 요구에는 전혀 응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И нанесение нам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оражения, диалог с Вашингтоном по стратегическим делам
включая контроль над ядерными вооружениями, просто не имеет для нас смысла. 이런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마르크 류터 신임 사무총장은 취임 이틀 만에 우크라이나를 찾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핵심 목표라고 밝히면서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And it was important to me that I come to Ukraine at the start of my mandate to make crystal clear to you, to the people of Ukraine, and to everyone watching, that NATO stands with Ukraine. 젤렌스키 대통령은 장거리 미사일 등 무기 지원을 서방이 미루고 있다며 신속히 보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중동 지역 긴장이 커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드러냈습니다. Безумовно, хочеться, щоб про Україну не забували, але найкращий варіант, як не забувати про Україну, це надавати відповідну зброю.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서방에서 받은 무기를 본토 공격에 쓸 경우 강력한 보복에 나서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류터 나토 사무총장은 서방 무기를 러시아 본토 공격에 쓰게 해달라는 우크라이나의 요구에 제공한 무기에 어떤 제한을 둘지는 동맹국이 각자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이슈콜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높은 수위의 비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서부지구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막말을 쏟아낸 건데요. 핵 보유국 앞에서 군사력의 압도적인 대응을 입에 올렸다며 온전치 못한 사람이 의심된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시 기념사 먼저 듣고 오시죠. 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 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직접 윤석열 대통령을 윤석열 괴뢰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을 한 건 지난 2022년 7월 전승절 행사 연설 이후 2년여 만인데요. 간만에 실명 비난에 나선 데는 대내외적인 상황이 맞물렸기 때문일 텐데 어떤 속내가 있는 걸까요? 박원권 이화여대 교수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윤석열 실명을 거론하면서 온전치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메시지의 수위가 높아진 것 같은데 좀 배경이 있습니까? 실명 비난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이미 수차례 이전부터 계속해서 윤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면서 막말을 퍼붓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방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군의 날 행사에 관련해서 비난을 싣고 있는데 몇 가지 특징이 보입니다. 네. 김정은 총비서뿐만 아니라 김여정도 같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북한이 핵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핵 협박을 하고 있는, 핵 강압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는데 김정은의 연설에 따르면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문전에서 군사력의 압도적 대응을 입에 올린 것 이거 자체가 온전치 못하다라는 이제 비난을 하고 있고, 네.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서울과 대한민국의 영조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만큼 자신들의 핵은 물리적 파괴력이 크다라는 일종의 핵 강압을 분명하게 밝혔고요. 두 번째는 핵 보유 의지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비핵화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김정은의 직접 표현입니다만 영원히 우리의 핵을 뺏지 못할 것이고 불가역적이다. 핵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북한의 일종의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김정은, 김여정의 발표에 보면 정권 종말이라는 얘기를 좀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거든요. 네.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경우에 한미가 여러 차례 경고한 것처럼 그것은 정권의 종말이다. 이번에 윤 대통령 연설에도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북한 내부 매체에도 실린 거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약점이죠. 그러니까 북한은 1인 체제이기 때문에 정권 종말이라는 것은 그 1인 체제의 주요 지휘구가 제거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뭐 전혀 그 이후에 통제 체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한미가 억제력을 발동할 수 있는 그런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취약점을 오히려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번 10월 1일 우리 국군의날 행사 때 북한이 스스로 얘기한 것처럼 한국이 삼축 타격 체계를 비롯해서 80여 종의 무장 장비들을 보여줬다. 굉장히 첨단 그 재래식 군사력을 보여준 건데요. 북한은 이런 재래식 군사력이 확실히 열세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좀 관심 있게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정부가 최근에 이번에 보여준 현무 5 탄도미사일이죠. 이게 중량이 8톤에 달하는 거. 이거를 김여정이 아주 노골적으로 비난을 했는데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핵무기는 그 8톤의 중량이 아니라 900톤의 폭발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한국이 아무리 그렇게 재래식 무기를 만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이것도 사실 북한 일종 수준 자기 모순입니다. 지난 19일 북한이 스스로 밝힌 것처럼 자신들도 이런 미사일을 만들었거든요. 화성포 11-11 다 4.5라 해갖고 4.5톤의 고중량 탄두. 만약에 정말 핵무기로만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면 이런 무기를 만들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이 갖고 있는 그 굉장히 첨단화된 재래식 무기에 대한 부담감도 여기서 읽힌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과거에 남북 간의 축구 경기를 보면 우리나라 팀을 괴뢰로 적어서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종종 이렇게 남조선이 아니라 괴뢰라고 쓰는데요. 이번에 윤 대통령을 윤석열 괴뢰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도일까요? 이게 북한은 이전부터 한국을 괴뢰라고 칭을 했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괴뢰라는 게 이제 꼭두각시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한국이 주권 국가가 아닌 미국의 식민지이고 한국 정부는 미국이 세운 꼭두각시 정부라는 그런 의미로 괴뢰 정권이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네. 사실 한국도 이전에 북한 괴뢰 정권, 북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는 소련의 꼭두각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거는 연초에 북한이 민족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북한은 스스로 자신들이 김일성 민족이라고 선포를 하고 한국은 대한민국 족속이다 해서 같은 민족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통일을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면서 한국에 대한 비난 정도가 강화되면서 이 괴뢰 정권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북한이 말하는 거에 이게 모순점이 있는 게 그 적대적이지만 두 국가론을 얘기하면서 김정은이 직접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조선반도, 한반도에서 병존하는 두 개 국가를 인정한 기초 위에서 우리 공화국의 대남 정책을 새롭게 법화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렇다면 두 국가를 인정한다면 괴뢰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모순되는 것이죠. 하나의 주권 국가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군의 날 B1B 전략 폭격기가 등장을 했었는데요. 앞서 이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이 미국의 허세성 무역 시위 노름이라며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고성능 무기 때문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3일날 김여정의 담화에 또 나옵니다. 미국의 전략 폭격기 B1B가 10월 1일 날 등장했다. 김강일 방금 말씀하신 부상의 담화는 매우 이례적인 게 B1B 전개가 우리 국군의 날 결정되기 전에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몇 가지 의미를 읽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북한의 핵 능력이 절대 미국과 균형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북한 스스로도 인정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이 갖고 있는 핵 전략 폭격기, 핵 추진 전략 잠수함, 그리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당연히 미국이 월등하고, 특히 모든 무기 체계에서 핵 추진 전략 잠수함 같은 경우 핵 전략 폭격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북한이 앞으로도 보유할 수 없는 무기 체계들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미국의 전략 무기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B1B고 또 하나는 핵 추진 전략 잠수함입니다. 왜냐하면 B1B 같은 경우에는 37.5톤 정도의 무기를 싣고 사실 평양까지 가는데 북한이 전혀 탐지를 할 수 없거든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평양은 재래식 무기로, 이건 핵탄두가 없습니다만 초토화가 될 수 있고, 또 이번에 그 특징 중에 하나가 B1B가 보통 괌 앤더슨 기지에서 날라오는데 미국 본토에서 직접 날라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반도 유사시에 그만큼 미국이 이런 핵심 전략 자산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이 확인된 거고, 이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되고 한미 입장에서는 억제력에 대한 그 모습이 확인이 됐다, 억제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능력이 확인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북한의 발언들을 보면 스스로 핵 보유국임을 부각하려는 것 같거든요. 실제 북한의 핵무기 운용 수준은 어느 수준입니까?
올해 들어서 매우 이것을 일종의 강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4월, 5월에 김정은이 직접 참여한 두 가지 핵심 훈련을 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들이 핵에 대한 경보 태세인 화상 경보라는 게 있다고 얘기를 했고 네. 그 화상 경보가 발령될 경우에는 자신들이 핵무기 종합 관리 체계인 핵 방어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4월 5일 사실상 다 공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당 중앙군사위원장으로서 결정을 하면 이것이 비밀 암호 지령문으로 전송이 되고 해당 분대에서 준비해갖고 이런 화력 체계가 가동되는 그 모든 과정을 북한이 사실상 공개를 해버렸거든요. 마지막은 600mm 방사포로 불리는 KN-25를 활용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북한이 계속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신들이 최소한 한국을 향한 핵에 대한 그 타격 능력은 갖췄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도 북한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북한이 사실상 영어로 디팩터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향후에 당연히 미국과 함께 핵 군축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한국의 공격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더 이상 비핵화 같은 거 얘기하지 말고 핵 군축을 하자. 이제 그런 메시지, 정치적 메시지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북한의 발언과 남북 관계 향방까지 박원건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가운데 북방 한계선이죠. NLL을 부정해온 북한이 다음 주 개헌 작업을 통해 새로운 해상 국경선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도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한미 해군이 연합훈련을 하며 작전 수행 능력을 재차 점검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오는 7일 북한은 우리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함에 따라 영토와 영해 규정을 신설하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영토의 경우 남북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있는 만큼 휴전선 이북으로 영토를 설정할 가능성이 크지만 해상경계선은 상황이 다릅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서해 5도를 기점으로 한 북방한계선 NLL을 줄곧 부정해왔습니다. 지난 1999년엔 연평도와 백령도 인근 수역을 포함한 해상경계선을 주장했고 2000년대 중반 이후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여전히 NLL 이남인 서해 경비계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엔 NLL을 콕 집어 불법, 무법이라고 비난하며 긴장 수위를 한껏 올리기도 했습니다. 불법, 무법의 북방 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로 간주될 것입니다. 정부도 북한이 현재의 북방 한계선인 NLL보다 더 남쪽으로 해상국경선을 설정한 뒤 이를 도발의 빌미로 삼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해군은 지난 2일부터 포항 동쪽 해상에서 연합 해상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작은 항공모함으로 불리는 미 해군 강습 상륙함 복수함이 F-35B 스텔스 전투기 수십 대를 싣고 훈련에 참가해 그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 해군은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응징할 수 있는 최고도의 전투준비 태세를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한미 양국은 해상 기동훈련과 상륙 기동부대 호송훈련, 방공전 훈련 등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공동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레바논 지상작전에서 전사자가 나온 뒤 이스라엘이 남부 지역 전체로 지상전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순항미사일로 베이루트 중심부를 타격하는 등 공습의 강도도 한층 높였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레바논 남부에서 9명의 전사자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이스라엘군이 25개 마을에 추가로 소개령을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엔 지난 2006년 유엔이 설정한 완충지대 너머에 있는 여러 마을과 나바티에가 포함됐습니다. 인구 9만 명의 나바티에는 레바논 남부의 최대 도시입니다. 애초 제한적이고 국지적인 작전을 선언했지만 상황에 따라선 내륙 깊숙이 진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미 이스라엘 북부 국경엔 대규모 탱크와 병력이 집결해 작전 확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의 반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레바논 정부군도 이스라엘군의 총격으로 사망자가 나오자 교전을 시작했습니다.
전투가 격렬해지면서 과거처럼 장기전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It's a limited operation or just a limited incursion inside Lebanon. Once you get into a new conflict, you cannot control all of the variables. 수도 베이루트에는 이스라엘군이 쉴 새 없이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순항 미사일을 동원해 중심부에 있는 헤즈볼라 보건소를 파괴한 데 이어 헤즈볼라의 정보본부도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전역에서 200개가 넘는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정부는 소방관을 포함한 구조대원들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هيدا اللي يحدث خطير لأنه هو برجع بقول انتهاك للقوانين الدولية والمعاهدات وهذا حرب يعني جريمة حرب ما في شك في ذلك. 세계보건기구도 레바논에서 하루 동안 30명에 가까운 의료진이 목숨을 잃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YTN 유튜건입니다.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 3일 요르단강 서안지구 툴카름 난민촌을 공습해 주민 최소 18명이 숨졌다고 팔레스타인 보건부가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공습으로 지역 하마스 지휘관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스라엘의 공습은 누구에게도 안보를 보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폭력을 더욱 유발한다며 주민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개입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군 17명을 사살했다고 현지 시간 3일 주장했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레바논군과 헤즈볼라 소식통들은 약 10시간 동안 이어진 교전 끝에 헤즈볼라가 레바논 남부 오다이세와 카프르킬라 마을을 향한 이스라엘군의 진격을 막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이스라엘군 약 50명과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의 국경선을 넘었고 이 지역 여러 마을을 겨냥해 포격과 공습이 이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의 지난 1일 미사일 공격으로 이스라엘 남부 네바팀 공군기지의 건물 최소 3곳이 파괴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CNN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미국의 민간 인공위성 업체 플래닛 랩스가 촬영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폭발 흔적이 최소 12군데 관측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사진을 보면 대형 비행기 경납고 2곳의 지붕에 큰 구멍이 뚫렸고 활주로에도 폭발로 구덩이가 생겨 복구 작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투기 경납고로 추정되는 건물에서 불과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지름 10미터의 구덩이가 관측됐고 그 북쪽 건물도 타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석유 시설을 공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폭등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 문제를 이스라엘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혀 불안감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어떤 방식으로 보복할지 여러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한 가지 시나리오는 이란 석유 시설을 타격하는 겁니다. 이란이 생산하는 석유는 하루 300만 배럴로 세계 생산량의 3%를 차지합니다. 이란 정유시설 10여 곳과 석유 수출항 카그섬이 이스라엘의 공습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석유시설 공습에 관한 질문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논의 중이라고 답해 불안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사실 이란의 석유 생산이 전면 중단되더라도 주요 산유국들의 비축분은 충분하고 증산 여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중동 석유의 수출길은 막혀버립니다. It is what Iran does in response that might take other oil off the market. For example, if they cut off tankers through the Straits of Hormuz or they directly strike against Saudi Arabia's oil industry, for example. 중동 분쟁이 줄곧 확대되는 가운데 다음 달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12월 인도분 북해산 브렌트유는 모두 5% 넘게 올랐습니다. 최악의 경우 유가가 배럴당 $20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겨냥해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는 등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하자 정부가 긴급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남우 산업부 2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업계와 함께 에너지 수급과 수출입 상황을 살폈습니다. 산업부는 일단 현재까지 중동 정세가 석유 가스 수급이나 수출, 공급망 등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네, 기다리는 분들 많으시죠? 내일 서울 세계 불꽃축제가 열려서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 교통이 통제됩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는 서울 여의도로 마포대교 남단에서 63빌딩 구간이 전면 통제됩니다. 또 내일 낮 1시부터 밤 11시까지는 파크원타워와 여의동 주민센터 사이 교차로에서 주민과 행사 차량을 제외한 외부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올림픽대로에서 여의도로 진입하는 여의상류 나들목 부근도 행사 당일의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교통이 통제될 수 있습니다. 또 원효대교도 행사 전날인 오늘과 다음 날인 모레 용산 방향 2차로가 통제되고 행사 당일에는 용산 방향 인도만 통제될 예정입니다. 네, 불꽃축제 예상 인파만 무려 100만 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마련된 16만 5천 원짜리 유료 관람석 2,500개는 이미 매진됐는데요. 상대적으로 좀 여유롭게 불꽃축제를 즐길 수 있는 숨은 명당이 있다고 합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주최 측에서 소개한 명당 이촌 한강공원입니다. 여의도 한강공원보다 불꽃을 가까이에서 보지는 못해도 상대적으로 인파가 적게 몰리고요. 또 아름다운 한강의 전망까지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4호선 이촌역과도 가까워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량진역과 노들역 사이에 있는 사육신공원도 인기가 많습니다. 평지가 아닌 언덕에 있어서 한강을 내려다보며 멀리서 불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옥상에서 불꽃놀이를 감상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주차타워 4층인데요. 근처 학원 등의 건물 옥상에서도 볼 수야 있겠지만 상업시설인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땅히 장소를 못 찾겠다 싶으면 다리 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원효대교 남단과 마포대교 위에서도 불꽃축제를 즐길 수가 있는데요. 다만 보행로가 좁고 또 사람들이 몰려서 이동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이 오늘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또 범행 후에는 흉기를 들고 배회한 것이 드러나면서 추가 범행 대상을 물색했을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검찰로 송치됐을 때 기자들의 질문에 박대성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내용부터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범행 기억 아직도 안 나십니까? 기억 안 나요? 죄송합니다. 기억 전혀 안 나요?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어디까지 기억이 나요? 피해자에게 아직도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유가족한테 사과하실 마음 없으세요?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할 말 없나요? 죄송합니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요? 죄송합니다. 네. 술 먹어서 기억 안 난다더니 오늘은 기자들의 질문에 조금씩 기억이 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도일까요? 그냥 뭐 마지못해 그 질문에 이렇게 응하는 뭐 그런 것에 이제 불과한 것 같고 또 그 내용도 사실 가만히 그 살펴보게 되면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은 조금 뭐 생각이 날 듯도 하지만 그 행위 시점에서는 나는 거의 인사 불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반증하는 거꾸로 생각한 말이죠.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 행위 시에 책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심신미약임은 나는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그때는 생각이 안 났고 지금은 여러 가지로 비춰보면 뭐 그럴 수도 있을 법한 건 아니냐. 이런 이제 그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가 그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어떤 반성이라든가 뭐 뉘우침이라든가 그 피해자가 겪었을 그런 아픔이라든가 라고 하는 것은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태도를 우리가 그 역력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제가 그 평가를 할 때는 저 살인범은 살인 행위 그 자체가 목적이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뭐 반성을 하거나 뭐 이럴 이유도 없는 것 같고 또 그것을 반증하는 하나의 행위 모습이 그 시점에서 소위 그 슬리퍼를 신고서 그대로 나가서 살해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은 살인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일 자체가 본인에게는 전혀 반사회적 어떤 비난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전혀 염려를 했던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뭐 그런 그 측면에서 그 봤을 때는 상당히 그 무차별적인 범행 행위가 분명히 목격이 되었다라고 요약이 될 것 같고 다만 다른 이른바 언론에서 얘기하는 묻지마 범죄 또는 최근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명명한 이상동기 범죄와는 조금 구별되는 점은 사실상 저 살인범은 아무나 살해하기보다는 자신이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표적을 갖고 있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것이 바로 여성이 아니었던가. 뭐 저는 일단 그런 평가를 해봅니다. 네, 범행의 이제 패턴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 이제 본인은 지금 심신미약, 기억 안 난다, 술 마셔서 기억 안 난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뭐 정치권에서도 워낙 잔혹한 범행이다 보니까 사형시켜야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뭐 처벌은 뭐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어쨌든 뭐 살인죄에 그 해당이 되고 뭐 양형 기준표에 그 의해서도 인명경시적 그런 모습이 뚜렷하기 때문에 뭐 중형을 면치 못하는 것은 이제 불명한 것이죠. 법상으로도 사실상 그 사형을 언더해도 충분한 것이고 사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까? 첫 살인 범죄인데도 구형을 검찰에서는 저와 같은 범죄에 있어서는 사형을 할 것이 명백한데 다만 지금 10년 사이에 사실상 법원에서 사형을 언도한 그런 사례는 한 건도 없었던 거죠. 이제 그 얘기는 결국은 이 1997년 우리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을 한 이후에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다. 집행도 안 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고 약 8년 전부터는 재판부에서도 사실상 그 사형을 최종 양형으로 내놓지 않는 뭐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사형수가 59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정치권에서 예를 들면 사형 집행이 필요하다. 적어도 저 살인범에 있어서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사형 집행을 해도 우리나라는 어떤 법에 위반되는 상황도 아닌 거죠. 거꾸로 생각해 보게 되면 형사소송법 등에 의하면 이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6개월 이내에 법무부 장관은 사형 집행을 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사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보게 되면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뭐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또 비판적 그 시각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그 정치권에서 얘기는 정말 그 피해자는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고 검정고시도 배수하고 아버지 약을 사러 갔다. 네, 당일날 또 아버지 그 약을 사러 가는 뭐 이런 아주 일반적인 선량한 시민이 그냥 갑자기 이와 같은 청천벽력 같은 피해를 당한 이런 것에 국가 공권력과 사회 전체의 기강을 위해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입장이 좀 보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잔혹한 범죄도 범죄지만 그 이후의 행동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대성이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 주변에 술집, 노래방 이런 데 배회했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그랬을까요? 그 배회를 하는 그 상황도 그냥 뭐 평범하게 배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해했던 흉기를 그대로 소지한 채 뭐 2시간 동안 이 배회라고 표현을 뭐 할 수도 있지만 엄청난 위험한 상황이었네요. 그때는. 거꾸로 생각하게 되면 또 다른 제2차, 3차 범행을 위해서 피해자를 계속 물색하려고 하는 그런 소위 추가 범죄의 모습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큰 것이고 또 그것은 본인이 그 생각했던 일정한 응징과 나름대로의 감정의 전이에 대한 완전한 해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상태를 계속 그 유지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에서 2시간 가량 흉기를 그 소지한 채 술집, 뭐 노래방 등을 계속 그 다녔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민의 그 신고에 의해서 경찰이 출동을 해서 봤더니 그 인상착의가 동일해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만 이제 그만큼 자신이 겪고 있는 불쾌 감정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이 감정을 전이해서 자신의 불쾌 감정을 왜곡된 방식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였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어쨌든 2시간 동안은 그와 같은 적격한 이 물색 대상 표적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고 그 왜냐하면 처음에 그 길거리에 그 나왔을 때 흉기를 소지한 채 처음에 조우했던 사람은 택시 기사였죠. 그 남성이었습니다.
만약에 흉기를 숨기고 있는 상태였고요. 예.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작년 여름에 발생했던 신림역의 그 조선이라고 하는 흉기 난동 사건과 상당 부분 유사하지만 그때 범행 수법이 좀 유사하다고 보십니까? 왜? 예. 그렇죠. 왜냐하면 흉기를 소지하고 그다음에 자신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불쾌 감정을 무차별적으로 표적을 삼았지만 그때는 정말 무차별적이었죠. 남성도 사망을 했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택시기사 남성은 사실상은 그대로 피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성을 표적을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지금 이 본인의 범행 동기는 경제적 어려움과 얼마 전에 헤어졌던 그 여자친구와의 관계에 어떤 낭패감, 낭만감, 좌절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이 좌절이 소위 말해서 공격행위로 나가게 됐고 그래서 감정의 그 전이 도치가 10대 지금 피해자에게 향했던 뭐 이런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범행 동기는 정확하게 수사가 된 상황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를 유추해 봤을 때 그런 자아 도취감을 느끼기 위한 범행이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카메라에 포착된 미소가 굉장히 섬뜩했잖아요. 뭐 그런 감정이 드러난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목적한 그 바가 이와 같은 이제 그 끔찍한 공격 행위를 하겠다고 하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분히 그 계획 범죄인 거죠. 자신이 갖고 있었던 주방에 있었던 흉기를 미리 소지하고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은 우발적으로 그 상황에 있었던 흉기를 무작위로 우연히 택해서 공격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인도로 나타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을 살해해야 되겠다는 목적과 목표를 가졌고 또 본인이 표적으로 했던 대상에 대해서 아주 끔찍한 공격 행위를 했고요. 소위 그 이 피해 여성이 이렇게 그 공격 행위에 주저앉는 상황에서 살려달라고 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흉기 난동을 멈추지 않고 해서 그렇다 본다면 본인이 목적하는 바를 다 이뤘기 때문에 하나의 왜곡된 승리감, 도취감, 만족감 등이 순간적인 표정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미세 표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미세 표정. 짧은 순간 안에 살짝 지나가는 표정. 그것이 사실은 본인이 갖고 있는 진심 어린 그런 감정이 표출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것이 바로 지금 우연치 않게 CCTV에 포착됐던 미소의 모습이 그와 같은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우발적이었다면 뭐 도망을 가거나 증거를 지우려 하거나 그런 행동이 있었겠죠. 그렇죠. 또는 무엇인가 그 장소 증거 자체를 이렇게 다 변형시킨다든가 무엇인가 빨리 그 숨으려고 한다든가 불안해한다든가 초조해한다든가 뭐 이런 당혹스러운 모습이 우발적인 모습의 한 표면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짧은 순간이지만 미세 표정이 나타난 것은 승리감과 만족감과 도취감과 성취감의 이런 그 모습으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범행 후 미소까지 지은 박대성, 그야말로 좀 엽기적인 행각을 계속 보여줬는데 박대성이 목에 큰 문신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얼굴에 흉터가 있고 목에 문신이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문신을 목에다 정면에다 하지는 아니하죠. 보는 사람에게 공포를 유발하려는 의도로 밖에는 읽혀지지 않는 그런 문신을 이 사람은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아마도 이 사람은 그 전에도 폭력적인 그 캐릭터였을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고 저도 뭐 이런저런 거 많이 봤지만 문신을 목에 바로 보이는 정면에 저렇게 크게 한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걸로도 좀 그 캐릭터를 분석하는데 단서를 삼을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은 이제 목뿐만이 아니고 그 팔에도 어쨌든 이제 문신을 많이 했습니다. 그 문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정체성을 문신의 모습과 일치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결국은 그 취약한 자긍심을 문신을 통해서 회복을 하고 복귀를 하고 그런데 여기서 그 살펴볼 것은 지금 화면으로 나오는데 지금 뭐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저 문신의 모양을 잘 살펴봤더니 저 문신의 모양이 포식자, 아주 무서운 동물 모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저도 자세히 못 봤는데 그런 그림입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이 확대해서 살펴봤더니 아주 이빨도 이렇게 나와 있는 사자와 비슷한 그런 모양의 문신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저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와 같은 공포의 그 존재이고 모든 것을 장악할 수 있는 포식자의 상위에 있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이렇게 일치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편에서는 지금 그 여자친구하고 헤어졌다라고 하는데 저희 추정입니다만 헤어지게 된 원인도 어떤 폭력성에 기반했던 것은 아닌 것인지
또는 그 여자친구와의 일정한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도 예. 그 피해자가 혹시 이런 폭력과 관련된 신고를 혹시 다수 했었을 가능성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왜냐하면 지금 폭력 전과도 있었을 뿐만이 아니고. 예, 폭력 전과가 있었던 건가요? 네, 지금? 폭력 전과가 예. 현재 있던 것으로 알려져 예. 있는데요. 저 문신의 그 모양의 그 모습이 그 맹수, 그 포식자라고 한다면 평상시에 일상적인 그 생활 그 패턴과 생활 가치가 상당히 무력적이고 폭력적인 것으로 점철됐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개인적으로 추정해 봅니다. 예, 어쨌든 뭐 기억이 조금씩 난다. 결국은 뭐 술 마셔서 기억은 잘 안 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범행 동기가 좀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이 사건을 좀 깊이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천 여학생 피습 사건도 그렇고 길 가다가 요즘 무슨 일 당할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불특정 다수를 향한 테러 예고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행정력이 낭비되는 만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표정호 기자입니다. 23일 저녁 6시 야탐역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 지난달 인터넷에 올라온 협박글로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아내가 그 뉴스 기사를 보고 먼저 놀랬고 또 엄마가 딸에게 조심해서 와라, 아니 엄마가 데리러 갈까? 이런 불안감과 또 이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려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경찰 100여 명이 투입되고 장갑차까지 동원됐습니다. 흉기 난동 장소로 지목됐던 야탐역 일대입니다. 글이 올라온 뒤 보름이 지난 지금도 경찰의 특별 순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며칠 뒤에는 서울 강남학원가에서 흉기를 휘두를 거라는 인터넷 게시물이 올라온 데 이어 경찰에는 서울 어린이대공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전화까지 걸려왔습니다. 시민 불안에 치안력 낭비까지 이어지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을 엄벌해달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행동들로 인해서 아이들과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 또 제가 돌보는 아이들의 그런 가정들이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고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공권력 남용에 대해서만 위기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기존에 있어서는 이제 협박죄라는 것이 불특정 다수로 하는 협박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인터넷으로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이 가능하게 된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의 미비 내지는 허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지난해 신림역 살인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사건이나 범죄 예고글이 문제가 되면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공중협박죄 신설을 추진했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된 상황. 최근 이 같은 협박 범죄가 다시 늘어나는 만큼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278명을 태우고 가던 선박에 침몰하면서 최소한 78명이 숨졌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한가득 승객을 태우고 멀쩡히 가는가 싶던 배가 서서히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설마 했는데 결국 침몰했고 급하게 뛰어내린 사람들이 바다에서 허우적댑니다. Nyuma bato imepinduka. Saa yenyewe imepinduka, ndio basi wenye walikuwa pembeni na wale walikuwa yulu bameshitupa mumaji, bameanza nao na wengine bamebakilia mule ndani. Asisiwa jinsi walitusove pale njo kwenye mafikiri lifikia. AP통신 등은 콩고 민주공화국과 루안다 국경지대에 있는 키부호소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로 최소한 78명이 숨졌다고 현지 당국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병원에 수습된 시신은 87구로 보고되는 등 정확한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구조된 사람은 약 50명으로 파악됐고 나머지는 실종으로 처리됐습니다.
사고의 1차적 원인은 과적으로 꼽힙니다. 장자크 푸르시 사우스 키부 주지사는 정원이 30명인 배에 278명이 타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DPA 통신은 또 다른 당국자를 인용해 배에 약 700명이 탑승했고 126구의 시신이 수습됐다고 보도했습니다. Alors, kumwisho tukaona batu inakuya ikapengama na inakaribia deja mukituku. Kapteni kutafuta fanya manevre njo ikamushinda mukazaruba. Apres pale 사고 선박은 사우스 키부주 미노바에서 노스 키부주 고마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내전으로 이 구간 육로 통행이 막히면서 이 코스에서 과적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잦은데 지난해 4월에도 6명이 사망하고 64명이 실종됐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지난주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헐린의 영향으로 숨진 사람이 200명을 넘었습니다. 윤현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대형 허리케인 헐린이 핥히고 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홍수와 산사태가 잇따르면서 도로 곳곳이 끊겼습니다. 통신까지 두절되면서 구호 물품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헬기로 겨우 구호품이 전달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Just this valley through here is decimated. And I think the one thing that stands out the most is even after it had been several days since it had happened, there still was no aid here at all. So we were some of the first people. 플로리다와 조지아 등 미국 남동부 6개 주를 강타한 헐린의 영향으로 숨진 사람이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1,400명에 가까운 희생자가 발생한 이래 가장 큰 피해입니다. Well, I haven't seen anything like it. It's certainly different than any that I've seen before. We've had flooding, we've had tornadoes, but we haven't had flooding like this. 헐린으로 인한 사망자 절반 이상은 100년 만에 최악의 홍수 피해를 입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발생했습니다. 수색과 구조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많은 주민이 실종되거나 고립된 상태라 피해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틀 연속 플로리다주와 조지아주의 허리케인 피해 지역을 방문해 희생자 가족을 위로하고 이재민들에게 신속한 복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프랑스 파리 패션쇼 현장입니다. 하늘색 옷을 입은 블랙핑크 제니가 금발을 휘날리며 등장합니다. 미국 할리우드 배우 마가렛 퀄리와 가벼운 포옹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후 퀄리가 제니의 금발을 만지면서 이게 진짜 네 머리카락이냐 이렇게 묻자 살짝 당황한 제니가 아니라고 답했는데요. 퀄리는 진짜 같다라면서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파장은 컸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제니가 마가렛 퀄리로부터 인종차별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백인이 아닌 인종에게 금발 여부를 묻는 거야말로 대표적인 인종차별적 발언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다 지금 보신 영상, 제니가 사진 촬영 때 입맞춤 자세를 이렇게 취하자 마가렛 퀄리가 살짝 피하는 듯한 장면도 포착돼서 논란을 더 부추겼습니다. 손을 꼭 잡고 춤을 추는 두 사람. 좁은 지하 방공호지만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일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 당시에 결혼식을 올렸던 미국 국적의 한 유대인 커플입니다.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 당일 포격 소리에 놀란 이들은 즉시 대피소로 몸을 피한 뒤에 결혼식을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유대인 결혼 서약서인 케투바를 읽으며 평생 함께할 것을 맹세했다고 합니다. 넓은 들판에 해리스 미국 부통령 얼굴이 그려져 있죠. 이탈리아 베로나 지방 밀밭인데요. 이탈리아 유명 랜드 아티스트 다리오 감바레시가 그린 초상화입니다. 감바레시는 미 대선을 앞두고 낙관조에는 모든 투쟁의 원동력이라는 해리스 말에 감명받아서 이 그림을 그렸다고 밝혔습니다. 감바레시는 이미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 등의 초상화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벤치에 한 남성이 누워 있습니다. 그의 곁에 의문의 남성이 다가오는데요. 그리고 벤치 옆에 앉더니 주섬주섬 자는 남성의 주머니 안에 서 있는 이 지갑과 휴대전화를 꺼내서 유유히 사라집니다. 범행 대상도 나름 치밀하게 물색을 했습니다. 자동차 뒤 벤치에서 자고 있던 남성을 보고는 주위를 살피면서 계속 맴돌다가 결국 범행에 성공을 한 건데요.
하지만 이 모든 걸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건너편 건물에서 이 남성의 모든 범행 장면을 촬영한 시민이 있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해당 남성은 남성을 깨우려고 가까이 간 것이라며 범행을 일체 부인했습니다. 그러다 몸에 숨겨둔 물건을 확인한 경찰이 추궁을 하자 끝내 범행을 시인하고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국민 타자 출신의 스타 사령타 두산의 이승엽 감독이 2년 연속 가을 야구 첫 관문에서 짐을 쌌습니다. 18이닝 연속 무득점에 4위 팀 첫 탈락이라는 불명예를 썼는데 팬들의 비판이 거셉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이승엽 나가! 이승엽 나가! 가을 야구가 허무하게 막을 내리자 두산 팬들은 선수단 출입구에서 2시간 넘게 이승엽 감독 퇴진을 외쳤습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 2연패, 그것도 18이닝 무득점의 무기력한 패배에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포스트 시즌에 특히 강했던 두산의 미라클 DNA는 잊힌 지 오래, 타자들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침묵했습니다. 올해 15승을 쌓은 다승왕 곽비는 가을 야구 첫판 2회에 조기 강판 당했고 2차전에선 19살 막내 에이스 마무리 김태견을 7회 투아웃부터 쓰는 승부수를 쓰고도 속절없이 졌습니다. 이승엽 감독은 모든 화살을 떠안았습니다. 프로라면은 운동장에서 경기장에서 승리로서 팬들에게 보답하는 게 우선 가장 해야 할 일인데 그 두 경기를 패하면서 시즌을 마감했다는 게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SSG 이승용 감독도 퇴진 요구를 받았습니다. KT와 5위 결정전 단판 승부 때 앞서는 상황에서 선발 김광현을 불펜으로 깜짝 투입해 역전 홈런을 헌납했고 9회 초 원아웃에선 어깨 부상 중인 추신수를 대타로 내는 무모한 선택으로 씁쓸하게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시대를 풍미한 스타 사령탑의 순환 시대, 팬들의 높아진 눈높이를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감독만 희생양 삼는 과도한 비난 분위기는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이 시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하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서울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 서울 하늘은 청명하게 드러난 가운데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바라본 하늘은 말 그대로 구름 한 점 없는 모습인데요.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도 많이 방문을 한 모습입니다. 지금 이 공원에는 어느덧 금빛 억새가 가득한데요. 시민들은 완연한 가을 날씨를 즐기고 있습니다. 네, 그럼 주말인 내일은 날씨가 어떨까요? 네, 주말인 내일도 오늘만큼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해서 나들이 즐기기 더할 나위 없이 좋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오랜 시간 바깥에 계신다면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종일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큰데요. 가을볕이 강한 탓에 낮 동안 기온은 더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서울과 광주 25도, 대전과 대구는 24도까지 올라서 예년 기온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한편 태풍 끄라토는 오늘 오전 9시쯤 타이완 내륙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했습니다. 다만 이 태풍이 남긴 수증기와 찬 공기 사이에서 저기압이 발달해 주말 이후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 오후에는 일부 중부지방에도 약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당분간 동해안과 제주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들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으니까요. 해안가 방문하시는 분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도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